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어제 올해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줄기차게 올해 세계 경제가 재앙 수준으로 나빠질 거라는 비관론을 펴는 분이 계시죠.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낸 경제 전문가죠.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세계 경제가 왜 파국으로 빠진다고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네요. 작년 10월에 이제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 책 보니까 이 세계 경제 상황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 열차다.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와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전히? 일단은 같은 생각인데요. 예. 제 답변을 위해서 예.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병리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병리학, 병이 어떻게 생겨서 확산되고 반복되는지가 병리학인데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분석하겠다.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제 책 출판사에서 뒤에다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예.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죠.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네.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벌어진다. 붕괴는 신용 파괴에 경제 원리가 작동해서 일으킨다. 그리고 경제 재앙은 경제 역기능이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서 발생시킨다. 예. 이게 경제 병리학의 경제 위기 전개 과정에 대한 대체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 파괴 원리하고 경제 역기능인데 저는 작년 10월 달에 예.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 특히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신용 파괴 원리를 좀 쉽게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신용 파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데 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게 이제 시중에 돌다가 은행에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또 은행에 들어왔던 돈이 다시 대출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해서 이 신용 그러니까 유동성 돈의 양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게 신용 창조죠. 예, 신용 승수인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 고리가 끊기면 이제 신용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해야 되고 회수 당한 경제 내에서는 또 다시 은행에서 저축을 끌어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역과정이 벌어지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이거든요. 고금리 정책은 미국 외의 돈들이 미국으로 예금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강달러 정책은 미국으로서는 환차익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환차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흩어져 있던 그 외환들이 미국으로 다시 쏠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돈들을 빨아들이면 세계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서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용 파괴 원리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렴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신용 파괴 현상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재앙 수준이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세요? 제가 아까 모디 IMF 총재는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내년에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국의 성장률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거대하게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지금 꺼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통제 경제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나의 댐을 만들어서 그 위기를 가둬두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서는 네. 이 댐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댐이 무너지게 되면 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통계 조작만 배제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5% 초반대 이 정도이지 않을까. 마이너스 5%? 예. 이거는 지금 올해 세계 경제 다 나빠져도 중국이 그래도 회복세가 강해서 한 4에서 5%를 보인다는 게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연구소의 전망인데 조금 너무 갭이 크네요. 이제 그 경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실물 부문과 통화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물 부문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통화 부문은 이제 신용 수축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도 혈관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한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통화금융 부문에서 세계 경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벌어지고 것이죠. 있다. 그럼 다른 중국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주요국도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30년 이상 저성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하강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5%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5% 후반대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그건 뭐 충격적인 전망이신데요. 그럼요, 마이너스 그럼요. 5%. 우리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4% 성장했을 때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려 3만여 개 기업이 정리되면서 130만 명의 우리 그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붕괴되고 노숙자가 넘쳐나고 또 가정 파괴된 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치명적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혼자만 좀 두려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게 경제 병리학을 제가 사실은 경제 병리학을 임상 사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미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의 초장기 저성장, 대공황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구축한 게 이제 경제 병리학인데 병리학.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금융 위기를 제대로 분석해 보는 그걸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분석하는 이제 경제 병리학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셔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은데 통화금융 부문에서 지금 굉장히 그 압박이 심해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2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본원 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 유동성의 0.0007%에 불과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업계가 거의 전반적으로 자금난에 휩쓸렸고 요즘 지금은 조금 뭐 안정되는 느낌인데 뭐 요즘. 예. 그게 왜 일어났는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던 통화를 전부 다 끌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지는 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신용 파괴 있습니다. 원리에서 외국에 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외국인 자본의 우리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순유출은 그렇게 현재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 파괴 원리는 압력으로만 작용하는데 그 압력이 엄청 강해요. 엄청 그래서 이게 통화 금융 쪽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만 가더라도 실물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혀요. 그러면 통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면? 제가 겪어본 경제부총리나
그 한국은행장 중에서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거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예,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현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으니까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되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우려를 하고 걱정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행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앙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막으려면 어떤 경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게 다시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는 1%는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 얼마나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지금 1% 정도 낮은데 1% 높게 하려면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크게 고충을 겪을 것 같은데.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고통을 당할 것이 더 큰지 아니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함으로 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타격이 더 큰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라면 국가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제가 외면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용 파괴 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금리를 오히려 올려서 신용 파괴를 막아야 되니까 가계빚도 많잖아요. 가계빚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30원대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떨어졌을지 모르겠네요. 그 왔다 갔다 하던데 예, 그렇죠. 1230원대인데 이게 지나치게 높아요. 작년에 너무 비해서도 높다. 높고 예. 좀 요즘 조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이걸로는 부족해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이유는 예. 미국으로 이 돈을 외환을 가지고 가면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리려면 국내에서 환차익이 생겨야 돼요. 네. 그러려면 지금 환율이 예. 연간 지금 100원 이상씩은 떨어져야 될 거예요. 한 1, 2년 사이는. 그래야 환차익이 생기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돈이 국내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을 지금이 1230원 되니까 한 100원 낮은 1130원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요. 환율을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그렇지 움직이는데 않습니다. 방법이 없죠. 지금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재작년에도 오르다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1년도에 800억 달러 넘었어요. 작년도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248억 달러 흑자였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환율은 올랐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다가 환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야 환율 더 오르겠다 해서 환율을 미리 사들이는 거죠. 달러를 많이 샀다. 예. 그래서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니까 현재 수요와 합해지면서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정책 당국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고 그러면 국내 경기가 상승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은 줄어요. 보통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지금 정책 당국이나. 근데 현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업체한테 니들 환율 올랐으니까 수출가에 깎자. 우리 업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출 환율 수준을 낮춰야 된다. 환율을 외국 낮추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또 1980년대 환율을 후반하고 낮추면 수출이 늘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제로 그러니까 2001년 같은 경우는 그 연말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신용 파괴 원리의 공포 그리고 재앙을 막기 위한 우리 최용식 소장님의 얘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하여튼 너무 높다 좀 낮춰서 외국 돈이 좀 들어와야만 신용 파괴 원리 막을 수 있다는 걸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